내 아들 결혼식 날 식은 음식을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먹었다. 아들이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엄마는 원래 남들이 남긴 인생을 먹고 사는데 익숙하잖아. 모두가 웃었고 내가 떠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손은 내가 쓴 편지를 읽으며 떨렸다. 인생에는 언제나 설탕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엽서는 화요일에 도착했다. 금색 테두리가 있는 깔끔한 흰 봉투였다. 처음에는 세금 관련 서류나 또다시 은행 서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두툼한 종이에 반짝이는 인쇄, 화려한 글씨. 박동영 군과 최수진 양이 6월 15일 전원클럽 자작나무 숲에서 열리는 결혼식의 귀하를 초대합니다. 나는 2번 천천히 다시 읽었다. 3번째, 애야 이것이 내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엽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화도 방문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종이 한 장. 마치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의례상 초대된 먼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엽서를 주방 식탁 위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납 고지서들 옆에 놓았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차가 식을 때까지. 동현은 28살이다. IT 회사에서 일하고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 산다. 내가 반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월세다. 수지는 2번만 봤다. 한 번은 동현의 생일날 선물 없이 왔지만 마치 어쩌다 수준 이하의 동네에 발을 들인 양 표정을 지었다. 2번째는 설날, 그녀는 내 작은 원룸 아파트를 말없이 둘러보며 벽에 기대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나는 소박한 그릇에 저녁을 차려내고 식탁보 대신 비닐 시트를 깔고 주전자에 차를 내놓았다. 그녀는 파이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말했다. 어머니 댁은 나름대로 아늑하네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6월의 야외 결혼식. 일반인에게는 방조차 빌려주지 않고 회원이나 특별 추천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에서 이미 장소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백했다. 모든 것이 과시적일 것이다.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외제차들, 똑같은 모양의 입술을 가진 여자들. 나는 그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고 싶었다. 내 아들이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어떤 면에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저녁에 그에게 전화했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입력하면서 동시에 배경처럼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받았어? 응, 축하해. 정말 기뻐. 수진이는 예쁜 아가씨야. 고마워. 저기, 엄마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준비하는 거나 메뉴, 꽃 같은 거? 엄마가 돈 좀 모아뒀거든. 엄마, 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필요 없어. 다 지불했어. 수진이 부모님이 다 하신 거야. 걱정 마. 돈 얘기가 아니야.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춤, 케이크, 꽃 다 골랐어. 다 결정됐어. 그냥 와서 평범한 옷 입고 와. 너무 화려하지는 말고. 알지? 수진이네 가족이 좀 전통적이라서. 이런 시골스러운 거 말고 나 말이야. 나 그 말 하려던 거 아니었어. 나 이제 가야 해. 수진이가 저녁 준비하고 있어. 이만. 그는 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돈을 덜 쓰려고 케이블을 끊었으니까. 냉장고가 윙윙거렸다. 나는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금색 글씨 아래에는 드레스, 코드, 이브닝 웨어, 블랙타이 선택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에게는 이브닝 웨어가 없었다.
내 옷은 내가 5년째 입고 있는 짙은 남색의 단순한 옷들이었다. 가장 깔끔한 것은 그의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어쨌든 엄마였다. 3개월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했다. 고기를 끊었고 사무실까지 걸어 다녔다. 중고 사이트에 오래된 책을 팔았고 텔레비전을 떼어내 팔았다. 5월에 나는 드레스를 찾았다. 에메랄드색의 단순한 디자인에 반짝이가 없었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았다. 고급스럽고 두툼한 소재였다. 회색 베이지색의 안정감 있는 굽이 있는 구두는 할부로 샀다. 그러고는 미용실에 갔다. 미용사는 내 흰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가볍게 손질해 주었다. 거울을 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 나는 그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여자다. 결혼식 날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알람을 다시 맞춰두었다. 그저 늦지 않기 위해서. 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려 상징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숨을 죽였다. 낯설고 깨끗하고 자랑스러웠다. 젊지는 않았지만 진짜 나였다. 나는 준비를 마쳤고 핸드백을 들고 나섰다. 리조트까지 가는 버스는 오래 걸렸다. 먼지, 더위. 나는 일찍 도착했고 즉시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번쩍이는 차들, 나의 월세값에 해당하는 샴페인 병들, 사진을 위해 연습된 미소들, 그리고 입구에는 내 아들이 있었다. 턱시도, 머리 손질, 자신감 넘치는 자세. 미래의 장인과 웃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고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엄마, 오셨어요? 나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어릴 때 학교 행사 갈 때처럼 그가 살짝 물러섰다. 괜찮아 보이네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한 것은 정확히 그것이었다. 괜찮아 보인다. 옆에는 수진의 아버지 최철수 씨가 서 있었다. 손을 내밀었다. 김순자 씨, 반갑습니다. 동현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동현이 엄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신랑 엄마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구들과의 대화로 돌아섰다. 나는 다시 그의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연회장은 넓고 밝았다. 흰 식탁보 수정 샹들리에 장갑 낀 웨이터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비쌌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좌석 안내판으로 가서 내 이름이 적힌 카드를 찾았다. 7번 테이블, 벽 가장자리에 접시를 내어오는 문 바로 맞은편이었다. 다른 테이블들은 중앙, 동현과 수진에게 더 가까웠다. 1번 테이블은 수진의 부모님과 그들의 친구들, 2번 테이블은 동현의 대학교 친구들과 그들의 아내들, 3번 테이블은 수진의 동료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순서였다. 나는 맨 끝에 있었다. 내 테이블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노부인, 불편한 재킷을 입은 부부, 그리고 나중에 수진의 사촌 아주머니임이 밝혀진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동현이 어머니세요? 네, 김순자입니다. 정마담이에요. 저 좀 앉아도 될까요? 여기 좀 화려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이 화려한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군가였다. 아드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물론이죠. 다 혼자 힘으로 이룬 거니까요. 오늘은 아들의 날이죠. 나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연회, 음악, 장식. 하지만 내 아내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식탁에는 초대받지 못한 구부정한 어린 소녀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동안 동현은 테이블을 돌며 농담하고 포옹하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그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마지막에 남겨둘 거야. 그는 그저 바쁜 거야. 그래도 나는 그의 엄마니까 쑥스러웠을 거야. 이것은 특별한 순간이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음악은 더 커졌고 손님들은 더 즐거워졌다. 나는 계속 앉아서 기다렸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먼저 1번 테이블, 그 다음 2번, 3번, 4번. 우리 테이블은 조용했다. 빈 접시들. 나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침내 우리 테이블로 젊은 웨이터가 다가왔다. 분명히 긴장한 듯 보였다. 죄송합니다. 주방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음식이 지금 막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20분, 그리고 30분이 더 흘렀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은 먹고, 웃고, 잔을 들어 올렸다. 동현은 수진 옆에 앉아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보며 가볍게 음악적으로 웃었다. 마침내 음식이 나왔다. 내 앞에 놓인 접시의 연어는 차가웠고 아스파라거스는 시들었고 감자는 기름막이 덮인 채 빗발에 있었다. 진정한 잔반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마담이 자신의 식은 음식을 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말하고 포크를 들었다. 나는 이런 것에 익숙했다. 마지막에 익숙했고, 남은 것을 먹는데 익숙했고, 불평하지 않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진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속삭임이 아니라 크게 말했다. 옆 테이블에서도 분명히 들릴 정도였다. 봐, 엄마한테 드디어 나왔나 봐. 그러고는 비웃으며 엄마는 원래 남은 거 먹는데 익숙하잖아. 괜찮을 거야. 수지는 가볍게 음악적으로 웃었다. 그녀 뒤를 이어 다른 친구들, 그들의 아내들도 웃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킥킥거렸다. 그들의 웃음은 물결처럼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그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잔반을 먹는 게 아니었어. 그저 그것으로 살았던 거야. 정마담이 충격받은 듯 나를 보았다. 그 애가 진심으로? 아마도. 그러고 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식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수진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주최자와 웨이터, 심지어 DJ에게도 감사했다. 나에게는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었고 자신감 있고 유창하게 말했다. 그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의 행복 속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연회장이 박수갈채로 가득 찼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사라졌다. 마치 깜빡임조차 없는 꺼진 전등처럼. 그러고 나서 춤이 있었다. 첫 춤, 신부 아버지와의 춤, 신부가 어머니와 추는 춤. 나는 기다렸다. 나는 믿었다. 나는 집에서 연습까지 했다. 심지어 노래 한 곡도 골라두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품고 골랐던 드레스를 입고 발뒤꿈치를 문지르는 구두를 신은 채 그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질했던 아름다운 머리칼을 한 채.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분노도 상처도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오는 내면의 침묵이었다. 괜찮으세요? 정마담이 물었다. 완벽하게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평온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드레스를 정리하고 옷장으로 가서 핸드백을 꺼내 들고 나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그조차도. 그리고 나는 입구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소음, 음악, 환희가 들렸고 얼굴에는 저녁의 습한 공기와 고독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다. 김순자 씨, 정마담이 나를 따라잡았다. 가세요? 작별 인사도 없이요? 그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나는 돌아섰고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는 바에 서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자유롭고 즐겁고 가벼웠다. 나 없이. 모든 게 맞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것이 유감이에요. 그것이 진짜였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나는 음악도 전화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 밤 나는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집은 조용했다. 나는 드레스를 벗었다. 마치 남의 옷을 벗듯 조심스럽게 벗어 옷장에 걸었다. 부엌에는 식은 차가 있었다. 불 켜진 램프.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새 메시지 창 하나만 열었다. 수신자는 박동현.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러다가 마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듯 동현아. 나는 너에게 상처나 분노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해 속에서 쓴다. 네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줘서 고맙다. 암시나 모호함 없이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너는 나에게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었다. 네가 내가 삶의 잔반을 먹는데 익숙하다고 말했고 너는 옳았다. 나는 정말로 잔반에 익숙해졌다. 너의 관심의 잔반, 너의 시간의 잔반, 우연히 생각났을 때의 감사의 잔반.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들이지 않기 위해 조절해서 주었던 사랑의 잔반. 너는 항상 내가 곁에 있고 내가 참을 것이고 내가 이해할 것이고 내가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는 내가 떠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떠난다. 히스테리도 스캔들도 없이 영원히 그리고 평온하게. 오늘부터 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네가 받던 매달 50만 원은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추가 근무 수당이었고 내 절약이었고 내가 마시지 않은 약이었고 내가 사지 않은 신발이었다. 나는 네가 수혜자로 등록된 보험을 해지한다. 네가 터키 휴가나 결혼식, 꽃 같은 비상시에 사용했던 신용카드도 취소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집을 판다. 네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집을. 너는 내가 태어난 권리로 이것을 너에게 남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기억과 벽과 고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집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지켰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밤새 이 집에서 잠 못 이루었다. 이혼 후 매년 이 집에서 혼자 새해를 맞았다. 내가 청소하고 고치고 유지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기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자주 물었다. 나는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 대가는 내가 내 삶을 잊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면 내가 역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너는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눈치채지 못했다. 너는 엄마가 배경이고 벽이고 지탱해주는 등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 그 등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조작도 아니다. 이것은 정보다. 너는 성인 남자다. 결혼했고 가족이 있고 지위와 직업이 있다. 이제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것이다. 청구서와 월세와 필요가 있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만의 사람이다.
여행과 테라스에서의 아침 식사와 책과 고통 없는 고요함을 가진 너는 여전히 피를 나눈 내 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은행도, 위안을 주는 존재도, 그림자도, 배경도 아닐 것이다. 엄마, 아니, 김순자. 나는 편지를 3번 다시 읽었다. 비명도, 불평도, 전화해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그저 꾸밈없는 진실뿐이었다. 3시 42분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음악은 없었다. 그저 마우스 클릭 소리와 침묵뿐이었다. 아침에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약속을 잡고 직장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고 지도를 꺼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잔반을 먹고 살지 않아. 나의 중요한 삶이 시작된다. 집 정리는 생각보다 짧게 걸렸다. 부동산 중개인은 세심하고 정중했다. 훌륭한 동네입니다. 그가 말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호수가 2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좋은 가격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새벽 2시에 이 바닥을 닦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 방에 열이 나서 무서워 떠나지 못하고 주방 바닥에서 잠들었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모든 것을 기억했지만 나는 잊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3개의 제안이 들어왔다. 2주 후 하나를 선택했다. 현금, 시장 가격보다 15% 높은 가격. 구매자는 어린 부부와 아이였. 한때 동현 아버지와 나였던 모습과 같았다. 다만 그들은 아마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3억 5,500만 원.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 당일 나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류, 서명, 양식. 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자유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나의 자유에. 거래 후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닌 집을 지나 걸었다. 현관에서는 분홍색 점퍼를 입은 여자아이가 공을 차고 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입구에 서서 손을 닦고 있었다. 나는 서서 바라보았다. 커튼도 벽도 내가 직접 다시 깔았던 욕실 타일도 아깝지 않았다. 아깝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동현을 위해 내가 한때 지켰던 모든 것들처럼 새 번호가 있는 바로 그 전화기는 침묵했다. 2주가 흘렀다. 편지도 전화도 시도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문구멍으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몸에 딱 맞는 코트, 가는 귀걸이, 섬세한 화장. 내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요? 아니요, 당신이 원할지도 모르죠. 그녀가 들어와 둘러보았다. 경멸의 시선은 아니었지만 편안함도 없었다. 커피 타줄게. 내가 말했다. 인스턴트밖에 없어. 여기는 다 간단하거든. 그녀는 식탁에 앉았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행동했다. 저는 동현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존했는지 몰랐어요. 그의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죠. 돈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방해하지 않고. 저는 그 애가 저축을 한 줄 알았어요. 그 애는 부모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밖에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말하도록 돕지 않았다. 그녀가 원해서 왔다면 스스로 해야 했다. 저희는 지금 힘들어요. 이사 나와서 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요. 저는 2가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 그 애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 애 엄마잖아. 이제 아니야. 수지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균열을 찾는 듯 했다.
만약 그 애가 사과하면요? 아니, 만약 그 애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요? 너무 늦었어. 그럼 뭘 원하세요? 나는 일어나 싱크대에 컵을 놓았다. 아무것도. 그게 가장 중요해.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말도, 감사도, 시도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자유로워. 그녀는 긴장했다.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일어섰다. 어머니는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복수하는 거네요. 아니, 나는 그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짐 싸는 것을 마쳤다. 여행 가방 2개, 배낭 하나, 책 몇 권, 서류. 나머지는 팔거나 나눠주거나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로 떠났다. 나를 동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곳. 그저 김순자, 한 여자,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나는 강가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작은 주방, 소나무가 보이는 창문. 서점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주 4일 근무, 스트레스 없고 사무복도 필요 없는 판매원. 주인 리나 씨는 나이든 여자였다. 할머니는 눈빛이 차분하시네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다. 책은 목소리로 파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파는 것이니까. 나는 그곳에 머물렀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 삶은 시작되었다.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다. 나는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창턱에서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책을 읽고 가끔 오는 손님들과 대화하고 저녁에는 축축하고 봄 냄새가 나는 강변을 산책했다. 내 휴대전화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나에게 불안이 아니라 위안이 되었다.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고 나 없이도 삶은 계속된다는 뜻이고 이것 또한 자유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리나 씨가 카운터로 다가왔다. 손에는 쪽지가 있었다. 누군가 전화했는데 아드님이라고 하더군요. 번호를 남겼어요. 나는 숫자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보았다. 고마워요. 전화 안 해보실 거예요? 아니요. 저녁에 나는 그 쪽지를 버렸다. 평온하게 떨림도 기대도 없이. 하지만 3일 후 그가 직접 왔다. 내가 마침 새 책들을 진열대에 넣고 있을 때였다. 고개를 들자 입구에 그가 서 있었다. 동현, 내 아들.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마르고 시선은 갈피를 못 잡고 옷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자라 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그저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마치 엄마를 직장에서 데리러 온 소년처럼 서 있었다. 나는 달려가지 않았다. 부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다가갔다. 안녕 동현, 엄마. 그는 그 단어를 너무 작게 말해서 마치 불해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제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 저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 퇴근 후에 옆 카페에서 1시간 줄게. 그는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내 커피는 거품을 얹은 것이었다.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대로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는 잘 지내 보이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잘 지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는 계속했다. 결혼식에 대해서,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수년간 엄마를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눈이 멀었어요. 다 깨달았어요. 언제 돈이 떨어졌을 때요? 그가 움찔했다.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리워요. 저는 제가 뭘 잃었는지 알아요. 엄마는 항상 제 곁에 있었잖아요. 맞아. 나는 항상 곁에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채지 못할 때조차도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저 준비됐어요. 네가 준비된 이유는
네가 힘들기 때문이야. 나는 구급차가 아니야. 그는 침묵했다.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제가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 아들이에요. 아니, 너는 피를 나눈 내 아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야. 너는 오랫동안 나를 기능으로만 봤어. 엄마는 전등처럼 켜져 있으면 좋고 나갔으면 버리면 되고. 그가 울었다. 조용히 절제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분노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만 엄마잖아.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동현아. 나는 30년 동안 네가 앞서 나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여자야. 이제는 내가 직접 가고 싶어. 그가 흐느꼈다. 보고 싶어요. 아니, 동현아. 너는 편안함이 그립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는 것이 그립고 너를 지탱해 주던 사람이 그립겠지만 나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나를 결코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고칠게요. 다른 사람이 될게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아기를 품지 않아. 나는 그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 전화도, 말도, 사과도. 나는 평온해. 나는 일어섰다. 와줘서 고맙지만 대화는 끝났어.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놓아주었다. 그는 앉아 있었다. 나는 강 쪽으로 천천히 평온하게 걸어갔다. 그리고 이 순간 깨달았다. 드디어 나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이 된 여자로서 살고 있다. 부산의 봄은 천천히 찾아왔다. 처음에는 창턱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다음에는 오래된 포장도로 위 부드러운 햇살.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강변에서 다시 공을 차기 시작하는 소리.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끓이고 수첩을 꺼내 적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는 날. 누군가에게 필요할 필요도 없는 날. 작업실은 나름의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수첩을 사러 왔고 나에게 초콜릿을 주거나 낡은 책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늘 말없이 지내지만 어쩐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동네 상점의 여인이 되었다. 5월의 어느 날 리나 씨가 카운터로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할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이야. 발신인 주소는 없는데 아이 글씨 같네. 나는 글씨를 보았다. 삐뚤고 약간의 오타가 있었지만 깔끔했다. 김순자 할머니께. 안에는 평범한 공책 종이로 쓴 편지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서예요. 6살이에요. 아빠가 할머니가 예전에 예쁜 수첩을 만들었다고 했고 엄마는 할머니가 아주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 수첩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뭔가 그려드릴게요. 만나 뵙고 싶어요. 민서 드림. 민서, 동영과 수진의 딸이었다. 나는 이 구절들을 두 손으로 종이를 든 채 다시 읽었다. 비난도, 암시도, 조작도 없었다. 오직 아이의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저도 옆에 있어도 돼요? 다음 날 나는 그녀를 위한 수첩을 만들었다. 표지는 밝았고 천으로 만든 하트가 오려 붙여져 있었다. 안에는 두툼한 종이, 여름과 친절에 대한 명언들이 담긴 페이지들. 나는 그것을 크라프트지에 포장하고 쪽지를 붙였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려. 내 그림들이 있으면 세상은 더 친절해질 거야. 순자 할머니가. 나는 그것을 편지에 적힌 주소로 보냈다. 더 이상 말없이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일주일 후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그림이 있었다. 소녀와 여인이 산을 배경으로 서서 수첩을 들고 있었다. 이건 언젠가 우리야 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작업실에 걸어두었다. 옆에는 이렇게 썼다.
때로는 누군가가 그저 내 옆에 자신을 그려주길 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동현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수진에게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 민서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그가 아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집,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었다. 상처도 없고 과거의 역할도 없으며 오직 나 자신에 대한 존중만으로.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열린 창가에 차 한 잔을 들고 서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드디어 아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라져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행복이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진정한 여름은 눈치채지 못하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오솔길의 따뜻한 소나무 냄새, 그 다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있는 열린 창문들, 그러고 나서 나는 날짜를 세는 것을 멈췄다. 더 이상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림을 하나 더 보내왔다. 파일을 든 할머니와 왕관을 쓴 고양이. 이건 우리야. 그녀는 서명했다. 제가 오면 저도 빵 굽고 싶어요. 나는 그녀가 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모든 단계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내면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업실은 말을 지친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장소가 되었다. 아이를 둔 엄마들, 교사들, 눈에 오랫동안 침묵이 깃든 고독한 남자들이 찾아왔다. 여기 찻집 같아요. 한 번은 5번째 수첩을 사러 온 여인이 말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중요한 것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숨 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웠을 뿐이에요. 가끔 나는 밤늦게까지 강변을 산책했다. 오래된 목조 가옥들과 10대들이 기타를 치는 정자들을 지나 나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을 꺼내 들고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회상하지 않았다. 환상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작업실 입구에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긴장한 듯 보였다. 손에는 그림이 있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일기장을 찾았는데 거기에 할머니 수첩이 있었어요. 그냥 누가 그걸 고쳐줬으면 해서요. 나는 수첩을 들었다. 낡고 부드러운 표지에 삶과 꿈과 실망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펼쳐서 표지를 잘라내고 다시 재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 그 소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엄마가 거기서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수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라도 어느 날 민서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 제가 커서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머니처럼요. 그림만 있는 책이요. 우리 같이 가게에서 일할 거죠? 네? 나는 2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현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언젠가 그가 내 안부를 물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만약 언젠가 그가 가게에 들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갔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았어. 가을은 도시로 조용히 돌아왔다. 처음에는 나무잎에 살짝 노란색이 드리우고 그 다음에는 축축한 냄새, 그리고 누군가 보이지 않게 달력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바람이 가볍게 바스락거렸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살았다. 사과 파이를 굽고 창턱에서 마른 나무잎을 치우고 진열장에 수첩 표지를 바꾸었다.
이제 따뜻한 밤색 리본이 있었다. 세상은 내 것이 되었다. 낯선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분홍색 봉투, 지난번보다 깔끔한 필체. 안에는 직접 만든 엽서가 있었다. 문 옆 가게, 초록색 쇼를 두른 여인과 배낭을 맨 소녀. 할머니, 저 방학 때 부산 갈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간다고 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갈 거예요. 정말 가고 싶고 이제 8살이에요. 빵도 구울 줄 알고 책도 읽을 줄 알고 비밀도 지킬 줄 알아요. 사랑해요. 민서드림. 나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창가에 앉아 이 편지를 들고 생각했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왔다.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저 새로운 것으로. 나는 수첩을 들었다.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두었지만 채우지 못했던 그 수첩. 첫 페이지를 열고 썼다. 만약 누군가 언젠가 두 번째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처음으로 편지를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아니라 조건도 요구도 없이 그저 곁에 있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다. 민서는 10월 말에 도착했다. 밝은 점퍼를 입고 배낭을 맨 채 수진의 엄마인 정마담과 팔짱을 끼고 플랫폼에 서 있었다. 동현은 그들과 함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왔다. 할머니, 안녕. 할머니가 마음 바꿀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마음 바꾸지 않았어. 그림이랑 재미랑 새로운 말들을 가져왔어. 무한대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게 바로 할머니야. 나는 몸을 숙여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아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그날 저녁 우리는 코코아를 마셨다. 그녀는 내 낡은 수첩을 넘겨보며 물었다. 이건 누가 썼어요? 왜 여기 눈물이 있어요? 저도 쓸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순간 그녀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참았던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살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삶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다. 내 이름, 내 자리,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누군가.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